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2025년 상반기 독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책 취향을 말하자면 완전 소설파고요. 읽는 책 중에 한 80% 이상은 소설만 읽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거의 소설 위주의 독서 생활을 하고 있고, 조금 편식이 심한 편인데, 저는 참고로 SF, 추리, 오컬트 이런 장르라면 환장을 하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읽는 편이거든요.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소설, 에세이, 시, 비문학, 자기계발서 순으로 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소설을 읽다가 조금 질린다 하면 에세이를 읽는 편인데, 그 외의 것은 뭐 한 5% 이내로. 아무튼 제가 6월까지 상반기에 몇 권의 책을 읽었나 보니까 20권을 읽었더라고요. 이 20권을 나열해보자면: 대리운전, 작은 나이 책, 독립출판의 왕도, 프레임, 로랜드, 이제는 블로그로 책쓰기다, 꿈은 모르겠고 돈이나 잘 벌고 싶은 모습, 수상한 퇴근길, 당신에게 죽음을, 잃어버린 이름들의 낙원, 파견자들, 나의 천사, 적상가옥의 유령,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트로피컬 나이트, 토마토로 만들어줘, 어서오세요 이한동 서점입니다, 스노블 드라이브, 웬만해서 마음을 찾다, 급류. 이렇게 20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0권을 전부 다 감상을 읊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권씩이라고 치고 총 6권을 꼽아서 베스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조예은 작가님의 적상가옥의 유령인데요. 제가 이 조예은 작가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고요. 이 조예은 작가님이 그 유명한 칵테일 러브 좀비를 쓰신 작가님이시고, 뭐 SF라던가 특히 호러, 오컬트 이 장르의 강점을 가지신 분인데, 이제 제목을 보시다시피 적상가옥? 흥미로운데? 근데 적상가옥에다 유령? 너무 흥미로운데? 이거는 안 읽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당장 집어들었고, 역시나 한 하루 이틀 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공포 추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절묘하게 이어지도록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 집에 살던 주인공의 외증조모,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께서 굉장히 기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전개가 시작되거든요. 그 증조모가 주인공한테 1년만 딱 이 집에 살아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인공이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잠을 자면 이상한 꿈을 꾸고 막 망령의 소리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증조 할머니 시점에서 과거가 전개가 되는데, 그 과거에서 이제 그 증조 할머니가 이 적상가옥 붉은 담벼락이 있는 집에 직원으로 들어가요.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집 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자해가 심하고 동물들 잡아서 해부하고, 그 해부한 거 보여주고 전시하고 이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간호하는 역할이거든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아들한테 동정심과 연민이 생겨서 오히려 조력자가 돼요. 이런 과거의 일련의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그래서 꿈을 꾸면 증조 할머니의 눈으로 그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스릴러 소설입니다. 꿈과 환각, 그리고 현재의 시점, 그리고 과거의 시점을 왔다 갔다 오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굉장히 생동감 있고 생생하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적상가옥 앞에 놓여진 것처럼 생생하게 장면이 그려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의 분위기 자체가 스산하고 으스스하고 좀 몽환적이고 절제된 공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름에 소설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적상가옥의 유령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약간 한국형의 추리, 한국형 귀신 이야기, 한국형의 스릴러를 맛보고 싶다. 그러면 도파민 터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이슬아 남궁인 작가의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라는 에세이고요. 이건 이 둘이서 주고받는 편지 형태의 서간 에세이예요. 형태 자체가 독특하고 이런 형식이 뭔가 익숙하지 않고 편지의 특성상 깊은 서사나 전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재주가 두 분 다 있으신 것 같고 이렇게 글을 쓰는 동료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면서 이런 우정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이 그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슬아 작가가 이 책의 어떤 대목에서 편지의 어느 대목은 스턴트맨 2명이 합을 맞춰 찍는 액션씬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두 분의 핑퐁이 마치 올림픽에서 보는 중국과 북한의 탁구 경기 같았다. 그만큼 재치 있고 유쾌한 에세이예요. 재미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두 분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되게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남궁인 작가님 진지한 본업이 의사시다 보니까 반듯하고 조심스러운 말투를 많이 쓰시고 이슬아 작가님은 굉장히 통통 튀고 남궁인 작가님을 재밌게 놀리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비한 이슬아 작가님의 말투나 문체가 재밌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그 남궁인 선생님 프로필 사진을 보면 항상 이렇게 옆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남궁인 선생님이 보통 독자들에게 저는 병원 이야기 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프로필 사진에서 항상 옆을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 1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뭔가 그 깔끔하고 탁월하고 믿음직스러운 글을 쓰는 의사 작가라는 평이 진부했대요. 근데 이거를 이슬아 작가님이 조롱을 합니다. 일단 제목 느끼하지만 고마운 남궁인 작가님께.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쓰여 있냐면 어느 양복 화보에서 남궁인 선생님을 봤습니다. 화보 속 선생님은 역시나 옆을 보고 계시더군요. 화보 속 선생님은 꼭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몰고 비싼 레스토랑에 다니고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요리라곤 오일 파스타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놀려요. 개 놀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가 오가는데 정말 재밌고 에세이라는 게 다소 지루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남의 얘기 듣는 게 뭐가 재밌나 싶어가지고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에세이는 그런 면에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남의 편지를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고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책은 이희주 작가의 나의 천사입니다. 책은 그 약간 근미래 사회가 배경이 되는데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도래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회에서는 천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상을 지배한 시대예요. 근데 이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 아름다움의 구현체. 사실 아름다움이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도 그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살면서 절대적 미가 되는 기준이라는 게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천사라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구현을 시켜놓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런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 아름다움을 쫓는 집착, 그런 욕망까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모순적이잖아요. 이런 모순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소설이었고 이 소설에서도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은 천사를, 모나리자를, 니케상을, 장미를 아름답다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름다움은 천사와 모나리자와 니케상과 장미가 아닌 그게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변화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요동치는 물줄기를 변하는 내 마음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내 마음이 아름답다 이거죠. 결국에는 인간이 이 천사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손에서 나온
갈등과 파국 이런 걸 굉장히 심오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 읽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고 그 인물들에 따라 계속 시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리고 읽을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누구 시점으로 읽고 있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깊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읽고 나서는 이 여운이 많이 남고 좀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내용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려워요. 일단은 제가 읽기엔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부족한 탓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소설이라 추천을 합니다. 나의 천사. 다음은 또예은, 조예은 작가님의 스노볼 드라이브입니다. 이 책이 재밌는 점은 그 재난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 배경도 갑작스럽게 이유 모를 방부제 눈이 내리면서 재난이 닥쳐온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방부제 눈이라는 가짜 눈이 내리면 피부 발진을 일으키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유독한 눈더미를 처리하는 일을 주인공이 맡아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의 이모가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또 주인공이 도움을 받고 우정을 쌓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지 약간 성장 스토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은 그 재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함께 있을 사람을 향해서 서로 나아가거든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좀 감명 깊고요. 이 소설 속 문장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내 선택으로 후회할 일도 없다는 뜻이었다. 이런 거. 어차피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니 그럴 바엔 흠집을 무늬로 만들어버리라고. 단단히 존재하라고. 이런 말 어떻게 쓰냐고요. 이런 문장. 흠집을 무늬로 만들어버리래요. 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눈이 다 쏟아져 내려서 일상이 다 망가졌어. 이 세계가 다 부서졌어. 근데도 그 재난 속에서 굉장히 반짝이는 희망. 그 희망은 반짝이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게 따뜻한 울림을 준다. 그래서 또예은 추천하고요. 다음은 이북으로 읽은 책인데 김초엽 작가님의 파견자들이라는 소설입니다. SF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어떤 범람체라는 곰팡이 균, 포자균 이런 균이 지상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들이 다 지하 도시를 이뤄서 지하로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파견자라는 역할이 이런 곰팡이를 관찰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직업 같은 거예요. 이 파견자들만 지상으로 갈 수 있고 지상에 가서 이 균을 조사하고 그래서 연구소에 돌아와서 이걸 다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파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균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해. 그래서 균에 오염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색출이 돼서 파견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주인공 테린이라는 역할이 파견자 수련생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기억 보조 장치 같은 수술을 받는데 그 연결 부적응 때문에 머릿속에서 소울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보내요. 그래서 이 소울과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범람체, 지상에 있는 범람체와 지하 도시에 있는 인류가 계속해서 공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테린도 머릿속에 있는 소울과 자신의 몸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소울이 테린의 몸을 지배하려는 형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거를 넘나드는 서사가 중점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사실 인간이 여러 개체의 혼합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이 있고 몸 안에 세포가 있고, 세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뇌에서 오는 명령이지만 사실 내 마음, 이성, 감성 다 따로 있잖아요. 인간 자체가 여러 개체의 혼합체인데, 그러면 이 의식도 나라는 개체와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의식이야말로 내가 만들어낸 주관적인 관념일 뿐이다. 근데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게 자아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란 내가 만들어낸 착각인가? 에 대해서도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하지만 자아가 착각이라고 해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인간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에 어디까지의 범위가 담기는지, 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꼭 인간만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식물들, 동물들, 공기. 그래서 결국 인간은 독단적이지 않고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낯선 존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서, 이게 뭔가 단순한 SF가 아니라 굉장히 존재론적인 물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소설이었다. 다음은 황보름 작가님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너무 도파민에 절여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뭐 영상을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이런 즐거움과 도파민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좀 지친다 싶더라고요. 그럴 때 누가 이걸 추천을 해줘서 읽어봤는데 너무 안정된 마음으로 읽었던 책 같아요. 굉장히 힐링되고 따뜻한 일상 소설인데, 이 주인공이 원래는 회사원이었다가 작은 휴남동이라는 동네에 서점을 차리게 되거든요. 이 서점이란 공간을 공유하면서 옴니버스식으로 그런 손님들과 뭐 알바생,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룬 소설이고, 요게 조금 너무 잔잔하고 좀 에피소드 중심이라 다소 전개가 느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문장들도 많고, 뭐 주인공이나 그런 주변 인물들이 막 특별하거나 하는 것 없이 일상 속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오는 공감, 자연스러운 마음의 치유, 이런 게 뭔가 자극적이거나 극적인 요소 없이도 굉장히 술술 잘 읽히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즘에 좀 쉼이 필요하다, 나 너무 좀 지친다,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충분히 그 공감에서 오는 마음의 힐링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에 읽은 책들 중에 베스트 6를 꼽아봤고요. 읽었던 책들 중에 기억에 안 남거나 생각보다 별로였다 하는 책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만약 후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모아서 뒷담화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받은 게 있어서 요거 잠깐 대답을 드려볼게요. 종이책, 전자책 구분해서 보는 기준이 있는지, 종이책을 사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준은 딱히 없어요. 일단은 종이책을 선택하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꼭 소장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싶은 책들은 무조건 종이책을 선택을 하고요. 종이책보다 비교적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나 전자책으로 일단 찾아봅니다. 찾아서 전자책으로 있으면 읽고, 없으면 종이책으로 사고, 보통은 종이책을 읽는 편이에요. 두 번째, 필사를 하는지. 필사 안 합니다. 안 해요. 귀찮아요. 따로 독후감을 쓰는지. 독후감까지는 아니고 보통 짧은 후기를 SNS에 올리거든요. 아니면 조금 덧붙여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하는 형식인데, 따로 독후감을 작성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록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짧은 후기를 작성하는 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소설인가요? 네. 저는 소설 좋아 인간이고요. 소설은 항상 읽고 간간히 에세이를 섞어서 읽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반기 독서결산을 마치겠고요. 꾸준히 책을 읽는 편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책 읽어서 하반기에도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